안녕하세요. 시 읽기 4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녹화하는 날이 3월 21일 주일 밤입니다. 어제 토요일 20일에도 시 읽기를 한번 했죠. 연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모처럼만입니다. 최근에는 이 시 읽기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 매일 묵상이나 강도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작업을 했는데 조금 여유가 생겼는지 아니면 음, 공교롭게 시집을 최근에 몇 권 사서 그런지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해설하고 싶다. 읽는 거야. 이전에도 읽긴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요. 가 뭔지 조금 느낌이 요즘 오고 있어요. 지금 참 늦어도 한참 늦었죠. 시를 읽기는 젊어서부터 죠. 근데 시를 쓰고 싶다, 또 시인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은 뭐 그냥 근데 진짜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계기가 하이데거가 쓴 그 제목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시평론이었어요. 철학자가 이를 이렇게 해설할 수 있구나. 그런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아, 그 제목 잊어버렸네요. 그 책을 영남신학대학 도서관에서 읽었습니다. 아주 우연하게 읽었죠. 별로 크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하이데거가 그 시 해설을 제법 했는데 두 사람이 좀 기억에 남네요. 두 사람 시인. 하이데거가 관심을 가지던 시인 두 사람이요. 펠드린과 릴케입니다. 또 한 사람 있었는데 그걸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펠드린은 하이데거가 정말 높이 평가하는 시인입니다. 릴케도 그렇고요. 근데 철학자가 시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것을 놀라운 느낌으로 제가 그때 경험을 했어요. 시의 능력, 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낀 거죠.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니까 음, 조금 자기가 어떤 시각 그런 것에 고정되지 않고 좀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도 새롭게 와닿습니다. 요즘 그 시가 새롭게 느껴진다는 건 설명하기가 쉽진 않은데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희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같이 공유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뛰어난 어떤 그 시, 이 감상 능력이 있다거나 뭐 쓸 수 있는 그 수준도 전혀 아니고요. 아직 그냥 상식적인 사람으로 느끼는 바를 말하는 겁니다. 시는 세계를 시인이 직면함으로써 그 세계의 은폐된 세계를 드러내는 언어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좀 관념적이죠.
그냥 우리 앞에 모든 세계를 직면하는 게 우선 필요합니다. 그게 직면하는 게 뭐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면한다는 것은 어디 치우치지 않고 자기 주관성에 떨어지지 않고 세계를 세계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안에 있는 사물들, 사건들을 하나의 객체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옆에 선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서 있는 자기를 조명하는 겁니다. 그게 느껴지면 그리고 그것을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시가 가능한 겁니다. 이 안경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사물입니다. 내가 쓴다. 도구적으로 뭘 책을 읽을 때 쓴다.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도구로 떨어지고 말아요. 근데 이 안경을 통해서 내가 텍스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분신처럼 저의 옆에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계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세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옆에 존재한다는 것, 이게 특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게 흥미롭게 보여야 되죠. 내가 뭐 쓰고 뭐 필요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거야 정도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시계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그 관계성 안으로 들어갈 때 시적 경험이 가능합니다. 시적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걸 이제 언어로 형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시인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저에게는 이제 그러한 언어의 형상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언어를 남에게 남이 쓰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말 쓰는 언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흥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시인은 존재의 간수자다. 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존재.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들의 더 근원을 이제 존재라고 말하는데 일단 그렇게 거칠게 표현해서 그거를 간수하는 사람, 그걸 이제 본다는 거죠.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시인이다고 하는 겁니다. 시가 밥 먹여주냐? 그런 말이 가능합니다. 시인은 배가 고프죠. 상당히 경우에. 시를 통해서 먹벌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몇몇 사람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시를 써서 먹고 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 활동을 주로 합니다. 뭐 다른 예술도 좀 비슷하죠. 시인들이 그 시를 써서 뭐 먹고 사는 건 아니나 시인은 행복한 겁니다. 세계를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이니까요. 세계를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영성가죠, 시인들은. 제가 다른 때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 텍스트를 시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거든요. 예, 그 세계, 사물, 그래서 은폐된 세계를 간수하는 혹은 드러내는 그런 텍스트죠. 이런 말들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시인들은 정말 시인이 된다면
배고픈 게 배는 고프겠지만 그거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세계를 아니까. 뭐 엄청난 비밀을 아냐? 알고 보면 엄청난 건 아닌데 모를 때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태무침 보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인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조금 바꿔서 하면 세계 전체가 다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예. 세계 모든 것들, 빛 한 조각마저, 꽃은 두말할 것 없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 유일무이한 어떤 사건 혹은 생기입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분이 있고, 뭐 관심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 읽기 43번째로 최정래 시인으로서는 세 번째입니다. 붉은 밭, 그거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요 시집입니다. 한번 소개했죠. 이 시집에, 아, 소재로 잡힌 시예요. 붉은 밭이라고 합니다. 붉은 밭, 붉은 밭, 여기 있죠? 붉은 밭. 이거를 함께 읽으려고 미리 사진 하나 여기다 띄웠습니다. 무안에 고구마 밭인 것 같아요. 고구마를 심는 것 같습니다. 봄에 심겠죠? 제가 2년 전에 무안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 경상도하고는 분위기가 다르더군요. 그 산도 별로 없고요. 이렇게 구릉이 이렇게 그렇게 높지 않은 구릉이 쭉 펼쳐 있습니다. 평야죠. 마치 유럽의 어느 그 밀밭 넓은 그 지역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흙이 황토입니다. 지금 제 사진에 나온 것보다도 더 붉은 색깔이에요. 저건 뭐 제가 그때 본 것에 비해서는 좀 흐립니다. 옅어요. 제가 직접 거기 무안에서 봤을 때는 정말 시뻘건 흙이었습니다. 황토. 최정리 시인의 시집 제목이기도 하고 그 시집 제호로 잡힌 그 시 붉은 밭 그걸 읽으려고 이 사진을 여기 올렸습니다. 저렇게 붉은 밭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 황홀하게 다가오면 시인이 되는 거죠. 황홀하게 다가온다는 거는 하나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각자 기억도 다를 거고 어린 시절의 기억도 다를 거고 현재 처한 상황도 다르고 세계를 보는 눈에도 차이가 있고 뭐 등등 하기 때문에 이 황토밭이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다르게 경험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고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걸 언어로 형상화
안에 뼈대를 갖추면 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온통 세상이 다 그, 그런 대상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시점에 아직 잔디가 파릇파릇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 바로 직전에 그 느낌들을 비롯하여 온 세계가 다 시를 쓸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세계가 그만큼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생생하게 느끼며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 자, 쭉 가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인도 캡처 들어가고 붉은 팥이라고 하는 시. 아, 전체를 한번 봐야 되겠죠? 말고 전체를 보려면 크기를 줄여야 됩니다.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산문시 비슷하네요. 운율을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보고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붉은 밭. 깜빡 잠이 들었었나 봅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푸른 골짜기 사이 붉은 밭 보았습니다. 고랑 따라 부드럽게 구불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풀 한 폭이 없었습니다. 그러곤 사라졌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거길 지날 때마다 유심히 살폈는데 그 밭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내 교과서를 아궁이에 쳐넣었습니다. 학교 같은 건 다녀 뭐하냐고 했습니다. 나는 아궁이를 뒤져 가장자리가 검게 구불거리는 책을 싸들고 한 학기 동안 학교에 다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하단만 책가방 그 후 어찌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밭 왜 풀 한 폭이 내밀지 않기로 작정했는지 그러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깨어보면 내가 붉은 밭에 누워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좀 크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네. 붉은 밭. 깜빡 잠이 들었었나 봅니다. 자기 직접 경험인가 아니면 간접 경험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잠이 들은 거 생각하십시오. 깜빡 잠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밤에 자는 게 아니라 낮잠이겠죠. 기차를 타고 가다가 깜빡 잠이 들었나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푸른 골짜기 사이 붉은 밭 보았습니다. 지금도 꿈속의 이야기죠. 잠깐 잠이 들은 꿈속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푸른 골짜기 사이 붉은 밭 보았습니다. 네, 상상이 됩니다. 고랑 따라 부드럽게 구불거리고 있었습니다. 푸른 골짜기에 붉은 밭이니까 확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 장면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풀 한 폭이 없었습니다. 왜 없을까요? 골짜기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토사 밀려 내려와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미 한번 이렇게 감자나 고구마나 뭐 배추나 심었다가 다 뜯어내고 다른 걸 심기 위해서 잠시 비워둔 것일까요? 아니면 조금 관념적인 어떤 것을 가리키나요? 이상하게 풀 한 폭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사라졌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거길 지날 때마다 유심히 살폈는데 그 맛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실과 꿈이 서로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깜빡 잠이 들었고 붉은 밭을 보았는데 꿈속인지 현실인지 그것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특별하게 생겼어요. 부드럽게 구불거리고 있었다. 고랑 따라서. 풀 한 포기도 없으니까 더 인상 깊었죠. 근데 그게 금방 사라졌어요. 꿈에서 사라졌는지 아니면 기차 타고 가니까 그게 장면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길 지날 때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나 봐요. 열심히 살폈는데 그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밭이 아니라 관념 속에 있는 밭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 밭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들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가리킬까요? 두 번째는 무슨 일 때문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내 교과서를 아궁이에 쳐넣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옛날에 많았다고 하죠. 아이들을 학교 보내냐 안 보내냐 하는 걸로 부부가 가끔 싸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가 우리가 굶는 한이 있어도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된다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반대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고 어머니는 지금 일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학교를 보내냐,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과서를 아궁이에 쳐넣는 걸로 해결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그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가정들이 있겠죠. 학교 같은 건 다녀 뭐 하냐고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걸까요? 그 부모가, 어머니가 홧김에 저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는 아이들 편에서 계속 보내려고 하는데 자기 남편이 너무 반대하고 술만 마시면 와서 화풀이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다니게 하려고 저렇게 할까요? 나는 아궁이를 뒤져 가장자리가 검게 구불리는 탔다는 얘기죠. 책을 싸들고 한 학기 동안 학교에 다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 최정래 시인의 직접 경험은 아니겠죠. 경험일 수도 있는데 저런 경험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뭐 시인이 모든 걸 직접 경험해야만 시를 쓰는 건 아니죠. 제 3자에게 저희가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떤 어, 사건의 어떤 깊이 혹은 그 사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로 쓸 수 있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근데 왜 제 1년도 사실은 답답하고요. 풀 한 폭이 없었다. 당연히 풀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다시 그 밭을 볼 수 없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본 게 실제로 있었던 건지 아닌지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맞아,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스쳐 지나가는 듯이 붉은 밭을 보았는데 다시 그걸 찾으려고 하지만 없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온갖 종류의 붉은 밭이 우리 인생을 예, 곳곳에서 어, 경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자기 책가방을 어머니가 아궁이에 던져놓은 일 같아요. 그래도 꾸역꾸역 물에 타다만 이 책을 싸들고 학교 다녔는데 이게 지금 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잠깐 졸고 붉은 밭을 보았는데 이게 다시 보니까 없다, 잠깐이었다, 없어진 것처럼 그때 왜 그랬는지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세월에 그러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하는 그러한 경험들이요. 뭐 좋은 경험도 있고 좀 아픈 경험도 있을 텐데 어떤 다른 힘에 끌려서 이런저런 음, 우리 인생살이에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르겠어요. 이 시인이 그런 걸 생각하고 이 시를 쓴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마지막 연입니다. 어, 첫째 연, 둘째 연 끝부분이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 밭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제 1년에 나왔고요.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하는 게 2연에 나왔습니다. 3연, 타다만 책가방 그 후 어찌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기억나지 않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특별한 사건인데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시 제 1년에 나와 있는 그 붉은 밭 이야기에 나와요. 왜 그 밭, 왜 풀 한 폭이 내밀지 않기로 작정했는지, 그냥 그 원시적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 거기서 어떤 게 풀이 자라야 되는데, 비현실적으로 풀 한 폭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붉은 밭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건데,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다. 왜 그런지 모른다. 이렇게 반복되죠. 다시 볼 수 없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순간들, 그런 구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힘들이 우리를 끌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가끔 한밤중에 깨어보면 내가 붉은 밭에 누워 있기도 했습니다. 네, 시인이 뭘 경험한 걸까요? 이 붉은 밭은 다시 볼 수 없었던 건데, 그리고 붉은 밭이 말하고 있는 어렸을 때의 그 아픈 경험, 음, 의 이유도 자기가 잘 모르는데, 근데 지금 가끔 한밤중에 깨어보면 자기가 붉은 밭에 누워 있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걸 느끼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자기가 다시 볼 수 없는 그 밭처럼 그 지금 현재의 자기가 그 밭과 같은 거죠. 밭 속에 있는 거죠.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죠. 과거와 현재가 이 시인의 영혼 속에서 한순간으로 이렇게 밀착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시인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시를 썼는지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눈에 들어온 대로 예, 조금 설명을 한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음, 어, 인상 깊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깨어보면 내가 붉은 밭에 누워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제가 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황일. 이게 아까 붉은 밭이라고 그랬죠? 황일. 황색깔 나는 날이잖아요. 누렇다는 날이에요. 황사인가? 황일 맞죠? 한자로. 어이쿠. 어, 여기 황일입니다. 일단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황일. 제목이 좀 특이하네요. 황일. 누런, 누를 황자죠? 맞죠? 황일. 걸어가다가 나무가 천에 같은 버드나무가 옆에 서 있었는데 외면했다. 흐느적 섞었는데 그냥 지나쳤다. 봄, 봄, 봄이라고 그랬어요. 쾌독스러운 모래, 바람아, 이 봄을 건너뛸 순 없겠니? 비타라, 나를 흔들어 줄 수 있겠니? 어디서 누가 통곡을 하나? 봄바다 위 돛배 조용히 기울었다. 크게 보실까요? 황사가 있는 날 같습니다. 황사가 있는 날. 예, 걸어가다가 나무가 천회 같은 버드나무가 걸어가다가 나무가 천회 같은 버드나무가 운율이 있죠? 가 이렇게 뒤가 끝납니다. 버드나무가 옆에 서 있는데 외면했다. 흔적 섰는데 그냥 지나쳤다. 다 있을 건 있는데 황사로 인하여 거기를 관심 두기는 힘든 거죠. 그냥 지나쳤다. 음, 봄. 해독스러운 모래. 황사 맞는 것 같습니다. 해독스러운 모래. 바람아. 이 봄을 건너뛸 수는 없겠니? 일타라. 나를 흔들어 줄 수 있겠니? 황사로 인해서 봄을 봄답게 지내기 힘든가 보네요.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통곡을 하나. 황사를 그렇게 느끼네요. 통곡을 하나. 봄바다 위. 황사가 짙으니까 그걸 바다라고 표현하네요. 봄바다 위 돛배 조용히 기울었다. 이 짙은 황사 속에 길을 가면서 자기에게 떠오르는 상념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비슷하겠죠. 황사 가운데서 어, 봐야 될 걸 안 보고 외면하거나 그러면서 버텨내는 거죠. 마지막 표현이 인상 깊어요. 봄바다 위 돛배 조용히 기울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주일이 끝났습니다. 3월도 하순인데 내일부터 오늘이 21일이고 한 열흘 정도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